네, 안녕하세요. 저는 챕스고요. 이번 영상은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는 소방의 꽃, 소방학 개론 시간입니다. 영상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소방안전 관리자 2급 찐정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앞으로 뭐 어떤 물질이 연소할 때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할 텐데요. 그 연소라는 게 뭐냐면 탈연에 불사를 소를 써서 한마디로 뭐가 막 불살라서 타고 있는 걸 연소한다라고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뭐가 불에 막 타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살던 때를 떠올려 보면 밖에 막 장대비가 쏟아져서 동굴로 피해서 들어가 가지고 불을 탁 지피면 일단 거기서 따뜻한 열이 발생하고 또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도 내주니까 불을 지폈죠. 깜깜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잘 탈 만한 마른 풀떼기 같은 거 모아 가지고 부싯돌 탁탁 쳐서 불씨 하나 얹어 놓고서 거기다가 숨을 후후 불어넣어서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그 불씨가 점점 커지고 풀떼기에 옮겨 붙은 불이 계속 유지되게 하죠. 자, 이렇게 연소라는 건 어떤 물질이 격렬한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발생하는 걸 연소라고 부른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 산화 반응이라는 건 이를테면 공기 중에 놓여 있는 어떤 탈 수 있는 물질이 산소랑 결합해요. 산소랑 만나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걸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른 풀떼기 같은 그런 탈 수 있는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때 열과 빛을 동반하는 이러한 현상을 연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화 반응을 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한마디로 불에 타는 이런 현상인 이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연소를 꽉 잡고 있는 3대장이 있으면 일단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가연 물질, 산소, 점화 에너지입니다. 가연 물질이라는 건 연소가 가능한 물질, 즉 탈 수 있는 어떤 물질을 가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 연소가 일어나게 하거나 또는 유지되게 하는 산소가 필요하죠. 아까 제가 동굴에서 불 붙여 놓고 입으로 숨 불어 넣는 거 그게 이것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향초 같은 거 펴 놓고 끌 때 뚜껑만 덮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산소가 없으면 이 연소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3대장에 산소가 꼭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점화 에너지라는 건 점화, 불을 붙일 때 쓰는 에너지겠죠. 그래서 종합하면 가연 물질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 반응을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나는 머리가 있고 너는 리더십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걸 밀어붙일 주먹이 없네." 이러고 있을 때 뚜둥 하고 누가 나타나요? 점화 에너지가 딱 나타나서 "어유 날 불렀냐?" 이러면서 이 가연 물질과 산소에 힘을 딱 실어주면 비로소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가연물이랑 산소가 결합해서 뭐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이라고 했죠. 우리 지금 공기 중에 산소 다 있는 건데 휴지 쪼가리 하나 놨다고 갑자기 불이 나진 않죠. 불을 붙게 하는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작용을 하는 에너지를 밑에 파란색 글씨 화살표로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찰, 충격, 낙뢰, 단열압축, 전기불꽃, 정전기, 자연발화, 나화, 적외선, 화학열 등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럼 이제 약간 감이 잡히시죠?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이 불이 붙게 하는 어떤 에너지겠구나. 그쵸? 그래서 이 마찰 충격 보면 이건 다 아시죠? 2개 이상의 물체가 충돌한다. 부싯돌처럼 충격을 일으켜서 그 마찰에 의해서 불꽃이 착화한다. 불이 붙는다. 그 다음 나화라는 말은 드러낼 나의 불화 해가지고 불을 아예 드러내고 있는 것들, 라이터나 성냥 같은 거. 그 다음 고온 표면은 뭐 불 쓰는 작업장 같은 곳들 보면 뭐 굴뚝이나 설비나 가열로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표면의 온도가 높은 상태 그런 장소는 화재 위험에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온 표면이라고 분류를 하고 4번에 정전기 되어 있죠. 정전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음과 양의 전하가 분리되면서 뭐 과잉 전하가 발생하고 이거를 써놨는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정전기가 뭔지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전기, 우리 생활에 이렇게 밀접해 있는 정전기에 의해서도 불이 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음양 전하가 분리되면서 과잉 전하 이 얘기를 왜 써놨냐면 밑에서 이 정전기는 실생활이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이거에 의해서도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전기는 특별히 이 정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4가지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이걸 써놨고 그래서 정전기 예방 대책 4가지 한번 같이 보면 1번에 접지 시설을 설치하면 된대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음과 양의 전하, 이 전류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겠죠? 자기끼리 충돌을 하면서.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과하게 전류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남는 전류가 발생을 하면 얘네들이 이 주체하지 못하는 힘을 막 억제를 못해가지고 사고를 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 남는 과잉 전하를 밖으로 빼주자. 그래서 접지 시설, 땅으로 흘려보내서 그 남는 전류를 다 내보내버리자.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 이게 접지 시설 설치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 공간에 만약에 얘네가 이 정도밖에 공간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튕기면서 과잉 전하를 또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그 주체 못할 힘을 막 만들어내려고 할 때 전도체 물질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는 물질, 이 막혀져 있는 부분을 전도체 물질로, 전류가 통하는 물질로 바꿔서 얘네가 이쪽으로 다 흘러나갈 수 있게 하면 이 조그만 공간에서 막 부딪히던 애들이 장소가 넓어지니까 좀 누그러지겠죠. 그래서 그 과잉 전류들끼리 충돌하는 걸 좀 느슨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체 물질을 사용해서 과잉 전하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접지 시설도 마찬가지고 전도체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잉 전하가 발생하는 걸 막아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걸 줄이고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옆에 그림 보시면 옷이랑 풍선이랑 막 비볐어요. 그럼 정전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주변에 여기서도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막 만들어져가지고 지들끼리 충돌을 막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공기를 이온화 시킨다. 창문 열어가지고 공기를 막 들여보내요. 그러면 이 떠돌아다니던 애들이 각자 공기에 막 붙어가지고 흐트러트린다. 뭐 약간 이런 의미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동네 양아치 둘이서 막 남는 힘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어깨 형님들을 우르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면 이 두 명이 뻘쭘해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기의 이온화. 그 다음 4번은 머리에 정전기가 막 일어났을 때 물 뿌리면 정전기 없어지죠. 그게 그 습도를 올려서 물 분자에 이 전류들이 붙어서 중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힘을 잃게 만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3번과 4번은 이 과잉 전하의 힘을 약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걸 막아서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전기 예방 대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말들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접지 시설을 설치하고 전도체 물질을 사용한다. 그리고 공기를 이온화시키고 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한다. 여기서 습도를 막 50%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문제 내면 헷갈리기 쉽겠죠. 그래서 정확히 이온화, 뭐 70% 접지 시설 이런 말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연물, 가연물질이라고 하는 불이 나서 불이 붙을 수 있는 뭐 마른 풀떼기나 종이 같은 그런 가연물질에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뭐 정전기나 충격, 마찰이나 성냥이나 또는 라이터 같은 나화 또는 고온 표면 같은 이러한 어떤 불을 붙일 수 있는 에너지, 점화 에너지가 딱 떨어지면 열과 빛을 내면서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다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연물, 산소, 점화 에너지 3대장을 묶어서 우리가 연소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아니 근데 이 3대장이 노장들이라서 불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지구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연소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하려면 이 3대장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등장한 신흥 보스가 누구냐면 바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아주 보스 베이비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연물질, 산소, 점화에너지 이 3대장이 만나서 일단 연소를 일으켰는데 그 불길이 계속 유지되고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연쇄 반응이라는 신흥 강자인 거죠. 이게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각형, 가연물질과 산소가 만나 산화 반응을 할 때 점화 에너지가 투입돼서 연소가 일어나고, 이때 연쇄 반응까지 더해지면 더 이상 어떤 외부의 에너지를 가하지 않아도 이미 생성된 에너지에 의해서 또는 주변에 얼쩡거리던 다른 대상들, 다른 물질들까지 끌어들여서 이러한 반응이 계속되게 하고 반복되게 하는, 연소를 확대시키고 지속시키게 할 수 있는 게 이 연쇄 반응. 그래서 연소의 3요소라고 하면 가연물질, 산소, 점화 에너지를 말하고요. 여기에 연쇄 반응까지 더해지면 연소의 4요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이 각각의 요소를 뜯어봐야 되겠죠? 먼저 3대장 중에서 하나인 가연물질부터 보겠습니다. 가연물은 산화하기 쉬운 물질, 다시 말해서 산소랑 결합해서 막 열을 발생시키고 그런 작용을 하는 물질로서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다. 뭐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그런 화합물을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크게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또는 금속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비금속, 금속이 아닌 것들도 가연물이 될 수 있고요. 또는 가스 같은 기체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연물에는 휴지나 종이 같은 그런 것들 말고도 금속이나 비금속 또는 가스에 이르기까지 뭐 기체 또는 기름 같은 액체 형태까지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불이 붙는 가연물이 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을 가능할 가를 써서 가연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더 이상 산화되지 않는 물질, 다시 말해서 불이 안 붙는 물질은 불가능할 불을 써서 불연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불이 잘 붙는 연소가 가능한 가연 물질이 되기 위한 구비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곧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 하나 치고 갈게요. 이거 뭐냐면 그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갖췄을 때 불이 잘 붙고 잘 타는 아주 모범적인 가연성 물질이 될 수 있다. 이런 구비 조건들인데요.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요 그래프로 볼게요. 우리 아까 동굴에서 불 붙일 때 풀떼기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부싯돌 막 쳐가지고 불씨를 붙인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무슨 인도 고무나무 같이 막 대따 크고 두꺼운 물기도 많이 머금고 있는 커다랗고 촉촉한 잎사귀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면 이 부싯돌을 100번 1000번을 쳐서 불씨를 만들려고 해도 그 이파리에 불이 잘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얘한테 불씨 하나 붙이려고 투자해야 되는 힘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 붙일 때 갖다 쓸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그만큼 불이 잘 안 붙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반대로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쥐면 바스락거리면서 부서질 정도로 아주 건조한 어떤 톱밥 같은 데다가 부싯돌을 쳐가지고 불을 붙인다고 하면 뭐 한 10번이나 20번 정도만 때려도 아주 적은 힘을 들여도 불이 쉽게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불이 잘 붙는 모범적인 가연 물질이가 되기 위해서는 불사를 때 필요한 에너지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그만큼 쉽게 불이 붙는다는 얘기고요. 우리 점화 에너지가 불 붙일 때 쓰는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연소에서는 점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잘 타고 쉽게 불이 붙는 가연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불 붙일 때 써야 하는 힘이 적게 들어가야 수월하다. 그 다음 열 전도율 또는 열 전도도가 작다. 열 전도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끓인 뜨거운 미역국에 숟가락을 담궈 놓고 먹다 보면 어때요? 이 숟가락 손잡이도 금방 뜨거워지죠? 그런 식으로 보통은 열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전달되는 이동하는 성질을 열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열이 뜨거운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차가운 쪽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면 원래 갖고 있던 열이 그만큼 쉽게 식어버리겠죠. 그러면 그만큼 불이 붙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열을 안 뺏기고 계속 내 안에 품어놓고 축적해놔야 불이 더 쉽게 붙을 테니까. 그래서 열 전도율 또는 열 전도도가 작아야 그만큼 열이 쉽게 이동을 안 하고 한 곳에 머무르면서 계속 누적이 되니까 불이 붙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열 전도율이 작아야 가연물이 되기 좋고요. 추가적으로 이 말을 옆에 덧붙여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 전도율이 작아야 열의 축적이 용이해서 연소가 쉬워진다. 열이 막 이동하려는 성질, 열 전도율이 작아야 이 열감이 딴 데로 안 가고 계속 쌓이면서 축적하기가 쉬워지니까 연소가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는 산화되기 쉬운 물질로서 산소와 결합 시 발열량이 커야 한대요. 아까 산소랑 붙어 먹는 게 산화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산화되기 쉬운 성질이 있으면서 또 그렇게 산소랑 결합을 하면 열을 막 발생시키는 그런 성질이 강해야 불이 더 잘 붙겠죠. 막 계속해서 열감을 발생시켜야 불이 더 잘 붙으니까 산화되기 쉬우면서 산소랑 만나면 발열, 열을 발생시키는 양이 커야 한다. 그리고 4번. 지연성 또는 조연성이라고 하는 산소나 염소와 친화력이 강해야 한대요. 산소는 이 연소가 일어날 때 꼭 필요한 3대장 중에 하나였으니까 얘랑 친하게 지낼수록 불이 더 잘 붙는 건 당연할 거고 마찬가지로 염소도 이러한 산소처럼 조연성 가스라고 해서 연소가 날 수 있게 조력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더 잘 붙게 빛내주는 조연배우처럼 이러한 조연성 가스인 산소, 염소와도 친화력이 강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표면적이 크다.
이거는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은 1kg짜리 덩어리가 있어요. 얘가 그냥 이렇게 덩어리째로 있을 때 차지하는 면적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얘를 아주 조각조각 내서 그걸 흩뿌린다고 생각해보면 그럼 얘가 똑같은 1kg이었지만 이렇게 조각 냈을 때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비표면적이라는 건 단위 질량당, 단위 무게당 차지하는 표면적을 비표면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표면적이 크다는 건 한마디로 똑같은 무게, 똑같은 질량이더라도 얘를 조각조각 내서 흩뿌리면 차지하는 표면적이 넓어지고 커진다.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이 사이사이에 산소 같은 애들이 달라붙기도 좋고 얘들이 열기설기 있으니까 불붙기도 쉬워지겠죠. 그래서 비표면적이 클수록 조각내서 흩뿌린 그 면적이 커질수록 연소가 잘 되고요. 그 예시로 금속이 덩어리, 괴상 상태로 있을 때는 가연성, 탈 수 있는 성질이 없었더라도 이 금속이 분말 상태가 되면 연소 및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나무도 통나무 상태로 있는 것보다 대패밥 형태로 갈면 비표면적이 커지니까 연소가 더 쉽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비표면적은 클수록 좋다. 그리고 이런 비표면적은 기체가 가장 크고요. 액체, 고체 순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비표면적 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기체 형태일 때 연소가 가장 쉽게 더 잘 일어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어야 한다. 아까 우리가 연소를 일으키는 기존의 3대장들은 노장이어서 불이 붙기는 했지만 그 연소 상태를 유지하는 지구력은 좀 약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신흥 강자 4요소가 누구라고 했죠? 바로 이 연쇄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 줘야 불이 난 상태, 그 연소 상태가 유지가 된다. 즉, 옆에 있는 것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것저것 계속 태워먹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어야 이렇게 가연물이 되기가 좋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연물질이 될 수 있는 불이 잘 붙는 구비 조건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건조도가 높다. 이런 조건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낙엽 같은 거 축축한 것보다는 건조할수록 불이 더 쉽게 붙는 건 당연하니까 건조도가 높을수록 가연물질이 되기에 좋다. 뭐 이러한 당연한 조건도 하나 같이 더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 이거를 뭐 간단하게 그냥 활성화 에너지랑 열 전도율만 잡고 나머지는 커야 되네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고 더 정확히 암기하실 수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불이 잘 안 붙거나 잘 안 타고 연소를 촉진시키지 않는 불연성 물질들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각각의 물질들이 왜 불연성 물질인지까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먼저 헬네곤이라고 부를게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이름이 어떤 무슨 변신 로봇 같은 이런 애들은 왜 불연성 물질이냐면 얘네가 기체는 기체인데 불활성 기체라서 그렇대요. 그럼 불활성 기체라는 게 뭐냐? 그림처럼 아까 우리 산소가 연소의 3대장이라서 불이 붙고 잘 타게 해주는 모범생인데 얘랑 친하게 지내야 불이 잘 붙는다고 했죠. 근데 이 어마무시한 이름을 가진 헬네곤 얘네들은 날라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질과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같은 연소 모범생이랑 결합을 잘 안 하려고 해서 얘네를 불활성 기체라고 하고 불연성 물질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헬륨가스 이런 거 마시면 목소리 막 간사하게 변하죠. 그게 기체잖아요. 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생각해서 헬륨, 네온 이런 애들처럼 이걸 줄여서 헬네곤은 기체는 기체인데 불활성 기체라서 산소랑 결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불활성 기체라서 불연 물질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물. 물에는 당연히 불이 안 붙고 또 이산화탄소는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산화탄소 자체가 불 끌 때 쓰는 소화약재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불이 안 붙는 불연성 물질인 건 알겠는데 얘네가 왜 불연성 물질이냐면 이미 산소랑 결합한 후라서 더 이상 산소랑 무슨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질 않는 애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 H2O나 이산화탄소 CO2 이런 애들 화학식 보시면 이미 산소 원소인 O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물이나 이산화탄소 안에는 이미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얘네는 이 자체로 너무 오래된 부부 같은 애들이라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떤 산소가 막 들어와도 산소랑은 뜨뜻미지근해 더 이상 뭐 반응이 없어 이러면서 산소랑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이 잘 안 붙거나 연소를 촉진시키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완전 산화물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미 산소랑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더 이상 산화 반응,
산소랑 무슨 반응을 하려고 하질 않는다. 산소와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산소에 꿈쩍도 안 하는 완전 산화물이라서 불이 안 붙는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소와 질소 산화물이 있는데요. 얘네는 흡열 반응을 하는 애들이라서 불이 잘 안 붙는데요. 여러분, 흡혈이 뭐예요? 흡혈귀.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럼 흡열은 뭐겠어요? 열을 빨아먹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질소나 질소 산화물이 산소랑 만나면요, 오히려 얘가 막 아우 열불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야 화내지 마, 내가 질 좋은 소고기 사줄게 이러면서 슬슬 달래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빨아먹어 버린다. 그러면 얘가 질 좋은 소고기? 이러면서 화가 풀리니까 갖고 있는 열불이 없어지면서 불이 잘 안 붙겠죠. 이렇게 흡열 반응을 일으켜서 불이 잘 안 붙게 하는 불연물질은 질소와 질소 산화물이 있다. 질 좋은 소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이나 흙은 돌멩이에다가 아무리 라이터 지져봤자 불 안 붙죠? 그 자체가 연소하지 않는다, 안 탄다. 그래서 돌이나 흙은 그 자체가 연소하지 않는 불연물질이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 팁 칸에 일산화탄소는 가연물이 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써있죠. 방금 전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이미 산소랑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무슨 화학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라고 했는데, 산소가 하나 들어있는 일산화탄소는요, 산소랑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랑 무슨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곧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일산화탄소는 산소랑 반응을 해서 가연물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산소가 2개나 있는 이산화탄소는 산소랑은 이제 지긋지긋해서 뭔 반응을 안 하려고 하는 불연성 물질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불을 끄는 소화약제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가연물질의 구비 조건과 불연물질들은 왜 불연물질이 되는지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소의 3대장, 3요소 중에 하나인 가연물, 가연성 물질을 뜯어봤고, 다음 넘어가서 2번째 요소인 산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연소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산소 공급원, 공급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볼 텐데, 보통은 이 연소가 일어나려면 산소 농도가 한 15%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산소 농도가 15% 밑으로 떨어지면 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우리 공기 중에는 이미 산소가 21 볼륨%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공기 중에서도 뭐 나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이 쉽게 붙는 게 이미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20%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공기도 산소를 공급하는 공급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볼 위험물이라고 부르는 6가지의 위험물 중에서 제1류와 제6류, 1류, 6류, 얘네가 품고 있던 산소를 발생시켜서 다른 물질이 더 잘 타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1류, 6류도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고, 얘네를 묶어서 산화성 물질, 산화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멋모르고 있던 애들도 1류가 터트린 산소를 받아서 연소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6류도 불이 더 잘 붙게 조장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1류, 6류는 산화성 물질이고 산소를 발생시키니까 산소 공급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급에서는 제5류 위험물도 산소 공급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 5류도 나중에 볼 건데 미리 좀 맛배기로 얘기를 하자면, 얘는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해서 얘 자체가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지 혼자 연소하고 폭발하고 그럴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2급에서는 이 5류 위험물도 산소 공급원으로 분류를 하는데, 뭐 니트로글리세린이라던가 셀룰로이드, 그리고 또 왜 뉴스에서 폭발물 얘기 나오면 TNT라고 하는 트리니트로톨루엔, 이런 물질이 검출됐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물질들이 자기 반응성 물질, 이미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폭발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산소를 공급하는 공급책,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는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공기랑 위험물 중에서는 제1류와 6류가 산화성 물질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고,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하는 이 제5류도 산소 공급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얘네를 제외하고 뭐 제2류, 제3류, 4류 이런 위험물들이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얘네는 틀린 말이겠죠? 2, 3, 4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문제로 나올 때 다음 중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묻는다면, 공기 중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공기와 위험물 중에서는 산화제인 제1류나 제6류 위험물이 산소를 방출시켜서 산화제로 쓰일 수 있고,
또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하는 제오류 위험물, TNT, 셀룰로이드 막 이런 것처럼 폭발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제오류 위험물까지 이 네 가지가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 외에 제2, 3, 4류 위험물은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걸로 골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대장 중에서 불이 붙을 때 쓰는 에너지라고 했던 점화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서 본 것처럼 가연성 물질이 6가지 구비 조건 딱 갖춰가지고 놓여 있고, 또 공기 중에 마침 산소가 21%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했다고 하거든요. 이 그림처럼 지금 가연성 물질인 메탄, 유기화합물이 공기 중에 머물면서 이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서 가연성, 연소가 가능한 성질의 혼합기, 혼합된 어떤 기체나 상태를 만들었어요. 이랬을 때 뚜둥 하고 등장해서 활용 점정으로 이 점화 에너지가 탁 떨어지면 비로소 발화, 연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써 있는데, 이 에너지 자체를 점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 점화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요소를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점화원이 되는 요소들을 보면 먼저 전기불꽃, 스파크가 튄다고 하죠. 이런 전기불꽃은 아주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밀도 높은 점화 에너지인데요. 그 자체가 아주 막 파워가 강력한 건 아니라서 고체 형태인 가연물을 그 전기불꽃만으로 막 분해해서 발화시킬 정도의 힘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연성 기체나 증기 같은 형태의 전기불꽃이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 충격이나 마찰은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없죠. 부싯돌 탁탁 쳐가지고 마찰이나 충격을 가하면 그 에너지에 의해서도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충격이나 마찰도 점화원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단열 압축, 아주 간단합니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막 떠다니던 애들을 이렇게 못 나가게 가둬놓고 압축을 시켜요. 부피를 억지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이 안에서 서로 막 충돌하고 그러면서 열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단열 압축을 시키면 이것에 의해서도 열이 발생해서 그게 점화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단열 압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폭발성이 있는 혼합 기체가 원래는 그 배관 안에서 자유롭게 막 흐르고 있었는데 이 배관의 밸브를 잠궈버려서 얘네를 한쪽에 몰아서 막 막아놓고 압축을 시키면 그 안에서 얘네끼리 열이 발생해서 그로 인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례가 단열 압축이 되겠고요. 4번에 불꽃이나 고온 표면도 뭐 당연한 얘기예요. 불꽃은 그 자체가 이미 화염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이 붙을 수도 있는 어떤 위험한 화학 물질이나 가연물 같은 게 있는 장소에서는 이러한 불꽃을 사용하면 위험하다. 뭐 아주 당연한 얘기고요. 또 고온 표면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그 표면의 온도가 아주 높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어떤 작업장의 기계 설비라던가 또는 뭐 굴뚝이나 가열로 같은 그런 곳들은 그 표면의 온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그 표면에 어떤 불이 붙을 만한 뭔가가 닿으면 그러한 고온 표면 때문에 불이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불꽃과 고온 표면은 주의가 필요하다. 뭐 그런 당연한 설명이었고요. 5번의 정전기는 우리가 맨 초반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전기가 점화원, 불이 붙게 하는 에너지로 쓰여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4가지 대책도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자연 발화도 아마 뭔지 딱 보시자마자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불이 나는 거, 그게 자연 발화겠죠. 그래서 이 자연 발화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드럼통 안에 기름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 드럼통이 아주 막 한여름철에 뜨거운 컨테이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드럼통 안에 들어있던 기름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어떤 일정 온도까지 딱 도달해버리면 그 자체적으로 축적된 열에 의해서 그냥 바로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기름에다가 불꽃 같은 걸 직접 갖다 댄 게 아닌데도 그 스스로 축적된 열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해서 자기 혼자 불이 붙어버리는 게 이 자연 발화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사열은요, 열 에너지가 파장 형태로 방사되는 현상이래요.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가림막도 없이 그냥 그 태양열을 계속 내리쬐면 엄청 뜨거워지죠. 대신에 그 태양이 내뿜는 열을 반사시킬 수 있는 어떤 가림막 같은 걸 중간에 두면 그 열이 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열 에너지가 파장 형태로 계속 방사가 되면서 열을 전달하는 형태가 복사열, 복사라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복사열에 의해서도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점화원이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연소의 3요소, 3대장들 하나씩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연소의 4요소라고 했던 이 3대장이 불을 붙이는 것까지는 아주 꽉 잡고 있는데 지구력이 약해서 그 불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 틈을 타서 등장한 신생 깡패 보스베이비가 있다고 했죠. 바로 아주 중요한 연소의 반응을 이제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연소의 야인 시대 3대장인 가연성 물질 산소가 먼저 만나서 산화 반응을 막 하면서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고 물질 조건을 일어났을 때 거기에 점화 에너지, 점화원까지 빡 떨어지면서 아주 뭐 지네들끼리 불타오르네 마네 이러고 있는 아주 불안정한 시기에 스멀스멀 우리 보스 베이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온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주 불안정하고 과도기적인 물질로 나뉘면서 나도 깡패가 되겠어 이러면서 그 발생된 물질이 활성화되는 상태를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칼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연소의 3대장이 자기네들끼리 투닥투닥거리면서 불안정하고 과도기적인 물질로 나뉘고 반응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혼란한 상태를 라디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디칼은 몹시 불안정하고 과도기적인 활성화 상태이다. 그래서 이 라디칼은요, 주변에 있는 분자들을 닥치는 대로 막 공격을 해요. 활성화가 된 거죠. 이렇게 한 개의 라디칼이 주변 분자를 공격하면 거기서 두 개의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자기 같은 라디칼을 두 배로 불려나가는 분기 반응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라디칼의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이러한 과정을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으로 다시 보면 3대장 사이에서 아주 과도기적이고 불안정하게 태어나서 깡패가 되겠다고 활성화된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얘가 주변 분자들을 공격하면서 두 개의 라디칼을 만드는 분기 반응을 거쳐 라디칼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연쇄 반응 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연쇄 반응은 이 3대장 노장들을 누르고 자기네가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연소 중에서도 불꽃이 발생하는 화염 연소를 이 연쇄 반응이 꽉 잡고 주도를 하게 됩니다. 불꽃이 막 크게 일고 화염이 크게 발생해야 이 연소 세계에서는 퍼포먼스가 크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스 베이비인 연쇄 반응, 라디칼이 만든 군단인 연쇄 반응이 화염 연소를 주도하게 된다. 자, 그럼 이 화염을 계속 일으키려는 이 깡패들이 계속 활개를 치게 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얘네를 해체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게 뭐다? 억제 소화다. 이렇게 연쇄 반응이 계속 발생하게 만드는 그 원흉이 누구예요? 라디칼이었죠. 그 라디칼을 흡착해서 없애버려서 얘네가 그러면 분기 반응도 약해지니까 이러한 연쇄 반응이 억제가 되겠죠. 그렇게 라디칼에 작용해서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는 억제 소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소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억제 소화는 결국은 그러면 연쇄 반응파가 주도하고 있었던 화염 연소는 소화할 수 있지만 이 연쇄 반응이 차마 건들지는 못했던 기존의 노장들이 꽉 잡고 있는 무염 연소 또는 표면 연소라고 하는 뭐 막 화염을 발생시켜서 퍼포먼스를 크게 하는 그런 개싸움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은은하게 불꽃을 내지 않고 표면에서 지글지글 저결하는 형태의 무염 연소 또는 표면 연소에는 이 억제 소화를 하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제 소화라는 건 연쇄 반응이 주도하고 있는 화염 연소에만 효과가 있고 연쇄 반응은 빠진 기존의 3대장인 가연물과 산소, 점화원 이 셋이 지배하는 무염 연소 또는 표면 연소에서는 억제 소화가 효과를 못 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연소의 3요소인 가연성 물질, 산소, 점화원과 신흥 깡패인 연쇄 반응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또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연소의 특성, 용어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화라는 건 끌인의 불화를 써서 불로 이끄는 점이다. 그러니까 가연성 물질과 산소가 만나서 물질 조건이라고 하는 불 붙을 준비 됐어. 이런 물질 조건을 형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집합체에 외부의 에너지를 떨어뜨려서 불이 발생하거나 타기 시작하는 현상을 인화라고 합니다. 핵심은 외부의 에너지가 투입되는 게 인화라는 거. 억지로 불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인화점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는 게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등유 같은 경우에 39도까지 끓었을 때 외부에서 점화원, 뭐 불씨 같은 거 갖다 대면 불이 붙게 되는데 그럼 등유한테는 이 39도라는 외부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가 인화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인화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인화점이 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외부의 에너지를 갖다 댔을 때 불이 붙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인화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액체와 고체, 그 물질의 상태별로 인화 현상의 차이점을 나타낸 표가 있는데 이것도 간단한 얘기예요. 아까 제가 공기 중에 있는 가연물이 타면서 가연성 증기를 만들면 그 증기가 공기 중에 산소랑 섞이면서 가연성 혼합기를 만든다고 했죠. 이게 말을 어렵게 해놓은 것뿐이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종이 조각에 불을 붙여요. 그러면 얘가 끄슬리면서 뭐가 나오죠? 연기가 막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이렇게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가 공기 중에 섞여 있던 산소랑 만나서 불이 붙을 수 있는 뭘 만든다? 가연성 혼합기.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혼합된 어떤 기체 형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가연성 증기, 이 연기 같은 기체랑 공기 중에 있던 산소가 만나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가연성 혼합기 상태를 다른 말로는 연소 범위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연소가 될 수 있는, 불이 붙어서 탈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농도 범위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표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산소랑 만나서 적절한 농도 범위를 만들면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탈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이 가연성 증기가 발생되는 과정을 액체와 고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여러분, 액체, 물이나 또는 기름 같은 액체 끓이면 어떻게 되죠? 증발하죠. 그렇게 증발하면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그래서 기름 같은 액체 형태는 열을 받으면 증발하면서 기체화가 되고 그때 이렇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기체가 발생된다. 그래서 액체는 증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고체는 열분해 과정을 거친대요. 예를 들어서 나무 토막 같은 거, 단단한 고체죠? 이거 태우면 어떻게 되죠? 작은 조각으로 조각조각 뜯어지면서 분해가 되죠. 그래서 나무 토막 같은 이런 단단한 고체는 열받으면 분해되는 이러한 열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마찬가지로 모락모락 가연성 증기가 피어오른다. 너무 쉽죠?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액체 형태인 기름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엄청 두껍고 땡땡한 나무 기둥에다가 불 붙이는 게 더 빠를까요? 액체 형태인 기름에다가 불을 붙이는 게 훨씬 빠르죠. 왜냐면 액체를 인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을수록 불이 더 잘 붙는다고 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액체가 고체보다 이렇게 인화에 필요한 힘이 더 적게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체는요, 열분해를 통해서 먼저 일단 쪼개진 다음에 기체화되는 증발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기 때문에 막바로 증발부터 시작하는 액체보다 태울 때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표는 말만 어렵게 써있다 뿐이지 사실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들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액체는 증발 과정을 거치고 고체는 조각나는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고 이때 고체는 들여야 하는 힘이 크고 그에 비해서 액체는 증발부터 바로 시작하니까 들여야 하는 힘이 적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화,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불이 붙는 인화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연소점을 보겠습니다. 연소점은 한마디로 이 연소가 계속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유지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좀 전에 본 인화점이 어떤 물질의 외부 점화원을 딱 대서 불이 붙게 하는 최저 온도여서 그렇게 불을 딱 붙이고 나면은 이제는 그 점화원을 제거해요. 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얘가 이 불 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최저 온도가 연소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소점은 점화원을 제거하고도 최소 5초 이상 연소 상태가 유지되는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하고 앞에서 봤던 인화점보다 10도 정도가 높다. 그러면 아까 등유가 약 39도까지 끌어올랐을 때 그 39도라는 온도가 외부의 점화원을 갖다 대서 불이 나도록 이끌 수 있는 최저 온도, 인화점이었죠. 그런 다음에 이게 뭐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불이 붙은 등유가 더 끓어서 약 10도 정도 더 높은 49도 정도의 온도가 되면 아까 전에 갖다 댔던 그 점화원을 떼서 제거를 해도 5초 이상 이 불붙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런 49도 정도의 온도를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 상태가 유지되는 연소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소 상태, 불이 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려면 타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스, 가연성 증기가 계속 뿜뿜 발생해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 가연성 증기가 산소랑 결합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농도를 만들었을 때 불이 붙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불이 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 가연성 증기, 가스도 계속 꾸준히 발생해 줘야 하는데, 이게 타들어가는 속도보다도 빠르게, 그니까 이 불의 흐름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가스가 계속 빠르게 뿜뿜뿜뿜 나와줘야 이러한 연소 상태가 유지될 수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우리는 연소점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연소점은 이 연소 상태, 불이 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온도고, 그러려면 가스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발생해줘야 하는데, 그러한 최소한의 온도, 최저 온도가 바로 연소점이 되겠고, 이 전에 봤던 점화원을 갖다 대서, 외부의 에너지를 갖다 대서 불이 탁 붙기 시작한 인화점보다는 이 연소가 계속 유지되는 이 연소점이 약 10도 정도 더 높다는 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불 붙은 온도보다 더 뜨거워져야 이 불이 더 커지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화점보다 10도 정도 더 높은 온도가 연소점의 특징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마지막 발화점은 자연 발화라서 그냥 지 혼자 열받아서 점화원이 없이도 혼자서 불이 붙는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에너지 공급이 없어도 물질이 자체적으로 열을 축적하면서 열을 계속 받아서 스스로 착화, 불이 붙는 그런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발화점을 다른 말로는 착화점, 착화 온도라고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발화점이라는 건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서 가열되면서 이렇게 혼자 발화하는 최저 온도니까, 보통 그러면 얘는 그렇게 많이 열받아서 혼자 불이 붙으려면 발화점이 많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발화점이 앞서 봤던 인화점이나 연소점보다 월등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등유가 39도일 때는 외부의 점화원을 갖다 대면 불이 붙는 인화점이었고, 49도 정도가 되면 그 점화원을 떼도 연소 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되는 연소점이었는데, 만약 이 등유가 그냥 외부 점화원을 아무것도 안 댔는데도 내부적으로 열이 막 축적돼서 한 210도까지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점화원이 없어도 자기 혼자 스스로 불이 착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유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39도, 연소점이 약 49도 정도였던 거랑 비교하면 발화점은 210도 정도로 월등히 높죠. 이런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발화점은 지 혼자 갑자기 불 붙는 온도니까 보통은 몇백 도 수준으로 엄청 높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화점이 막 2000도예요. 그러면 사실상 보통 웬만한 실온의 온도가 막 2000도까지 올라갈 일은 잘 없으니까 그 물질이 실온 상태에서 갑자기 지 혼자 불 붙을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물질은 그냥 상온에 둬도 뭐 크게 위험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 발화점이 40도 수준인 어떤 물질이 있다고 쳤을 때 얘는 여름철에 그냥 밖에 두기만 해도 갑자기 지 혼자 막 불이 붙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엄청 위험하겠죠? 그래서 아래쪽 나에 있는 설명처럼 발화점이 낮으면 그만큼 더 자연 발화하기가 쉬워서 더 위험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산소랑 친화력이 큰 물질일수록 이렇게 발화점이 낮은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산소랑 친하게 지낼수록 불이 붙기도 쉽고 발화점도 더 낮아져서 위험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고체 상태의 물질은 거기에 가해지는 뜨거운 공기가 떠다니는 양이나 속도, 또는 그 물체의 크기나 모양 등에 따라서 이러한 발화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체 물건에서 갑자기 지 혼자 불이 붙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발화점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말이고요. 마지막 라번 보시면 여러분도 많이 보신 장면일 거예요. 이미 어떤 건물에 화재는 다 진압을 해가지고 불길은 다 꺼트렸는데 그래도 거기다가 계속 물을 뿌리고 있는 장면을 보셨죠? 그게 남아있는 잔불이나 잔여를 차갑게 식히려고 물을 계속 뿌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발화점 때문이래요. 왜냐면 거기가 막 몇천 도 수준으로 뜨거워져가지고 불이 났던 곳이니까, 이렇게 큼직한 불길은 꺼졌어도 그 열을 머금고 있는 주변의 잔해들은 아직도 뜨거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식혀주지 않으면 그 열을 머금고 있던 물질들이 이미 발화점 이상으로 뜨거워져 있었다면 그 상태에서도 갑자기 또 발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불이 붙는 걸 막기 위해서, 잔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을 계속 뿌려가지고 발화점 밑으로 그 열을 떨어뜨리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여기까지 발화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화점과 연소점, 발화점을 받고 인화점은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 그리고 통상 그것보다 10도 정도 높아서 외부의 에너지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 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되는 온도를 연소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의 에너지가 없어도 그냥 지 혼자 열받아서 축적하다가 착화되는 발화점, 이렇게 세 가지의 용어를 정리해 봤고요. 아래쪽에 보통은 그래서 발화점이 온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연소점, 인화점이 온도가 가장 낮은 편이 일반적이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각 용어에 빈칸을 뚫었을 때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내용만 보여줬을 때 핵심 키워드를 잡아서 5초 이상 연소 유지? 이거 연소점이지, 이렇게 빠르게 찾아내실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연소 범위라는 건 어떤 기체가 확산돼서 공기 중에 섞이면서 가연성 혼합기, 불이 붙을 수 있는 혼합된 어떤 기체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이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섞였다고 다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이 기체와 공기 중의 산소가 어떤 배합에 따라서 농도 범위가 만들어졌을 때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 맞춰져야 하는 농도의 범위를 연소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라는 건 최소한 이 정도부터 최대한 이 정도까지라는 최소한의 값과 최대한의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연소 범위의 최소값을 연소 하한계라고 하고, 반대로 최대한의 값을 연소 상한계라고 하니까 이 하한계보다도 농도가 옅어지거나 또는 상한계보다도 농도가 짙어지면 오히려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인화점 얘기하면서 이를테면 액체 상태였던 어떤 기름이라고 칠까요? 그 기름이 증발하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증기, 기체를 만들었고, 그 기체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산소랑 섞여서 연소될 수 있는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농도부터 최대한 이 정도 농도 범위 사이에 얘네가 들어가면 그때 외부의 점화원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 최소한의 농도 범위 값인 하한계가 얘 입장에서는 인화점이 되겠죠. 그래서 연소범위라는 건 그러니까 가연성 기체랑 공기 중에 산소가 만나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어떤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어서 어떤 일정한 농도 범위 안에 들어가면 불이 붙을 수 있는데, 그때 최소한의 농도 값을 하한계, 최대한의 농도 값을 상한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좀 귀찮아지는 게 아래쪽에 있는 그 각 기체마다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나타낸 연소범위 표가 있어요. 이게 요즘 좀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 연소범위 표 문제만 가지고 두세 문제 이상 내는 경우는 거의 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더 완벽하게 해서 이건 버리겠다 하시면 굳이 안 외우고 다른 부분을 더 공부하셔도 되겠지만, 나는 이거 다 외울 자신 있고 또는 진짜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도록 제가 얘를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게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외우셔도 되고 또는 이 표로 외우셔도 되는데,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아세톤의 연소 범위 내에 있는 값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놓고 보기에 8, 10, 12, 14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범위가 2.5부터 12.8까지니까 8, 10, 12는 이 범위 내에 있지만 14는 연소 범위를 벗어나는 없는 숫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라낸다거나, 또는 진짜 이 각각의 기체의 연소 범위의 정확한 수치를 몇 점 몇부터 몇 점 몇 볼륨 퍼센트 이런 걸 골라내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나오는 추세는 기체를 하나 주고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단수들을 보여주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고르라던가 또는 범위에 없는 숫자를 고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유형들 참고해 주시면서 소방학개론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소방학개론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경우에는 용어며 수치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잘 정리해 두시기만 하면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도 제일 깔끔하고 또 재밌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쉽게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방학개론 남은 부분들과 함께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